안녕하세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 참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전 이제 60대가 된 중견 사업가인데요. 사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걸 금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게 돈을 빌려가고 잠적한 아무개가 제 친구의 먼 친척인 경우도 있었고, 외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2년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와 찾은 경우도 있었어요. 인연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제게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귀한 경험이라서 이렇게 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작은 온기라도 깃들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네요. 전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나름 기술력도 있고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디뎠을 땐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이 심했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했고, 후에는 제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죠.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식구 부족함 없이 건사했고, 수십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제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수출 계약을 맺고 애써 제작한 상품들이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조리 인수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대금 결제가 늦어져 회사가 은행에 넘어갈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아찔했지만 하늘에서 돌봐주신 덕택인지 어떻게 해서든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정말 등골이 서늘했던 위기도 있었죠. 제 딸애가 겨우 서너 살쯤 되었을까요? 바쁜 일 때문에 가족끼리 제대로 된 나들이 한번 가지 못했던 저는 모처럼 만에 온 식구들과 함께 내장산 단풍을 구경 가기로 했죠. 그렇게 설레고 즐거운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정읍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핸들을 크게 틀었는데 그만 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고 만 것이었죠. 그 짧은 순간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땅을 구르던 차가 겨우 멈췄을 땐 차량이 천정과 바닥이 뒤집혀 있었어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탓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차량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망가져버린 건지 차 문이 옴짝달싹 하지도 않더라고요. 뒷문도 앞문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도저히 차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열리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문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으로 매캐한 연기까지 스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닥타닥 뭔가 타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는 겁니다. 어서 전복된 차 안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차 밖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소화기까지 들고 와선 차량에 붙은 불을 꺼주었고 문이 잘 열리지 않자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팔을 뻗어 아이들부터 차례로 꺼내주었고 저도 그 공간을 통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탈출을 하고 나서야 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새는 연료에 불도 붙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전 저희 가족을 구한 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도 크게 다친 분들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연락처라도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시골에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으면 된 거죠, 뭐.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고 처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가족 목숨을 구해준 분이신데. 아이고,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서 가족들 챙기시고 사고 처리 잘하세요. 그렇게 그분은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살아 숨쉴 수 없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그분을 향해 커다란 트럭이 덮쳐오는 게 아니겠어요? 트럭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급하게 급제동을 해보지만 절 구해준 그분을 덮치더니 갓길에 세워진 차량까지 충격하고 멈춰섰어요. 너무 놀란 저는 급히 달려가 도로에 쓰러진 그분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피를 철철 흘리며 축 늘어져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소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절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오히려 2차 사고를 당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게다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의 승용차도 트럭과 부딪히는 바람에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말 그대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절 구해준 그분과 가족들도 차례로 실려갔고 저희 가족 역시 인근 병원에 옮겨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하필 저를 구해주려다가 크게 다치고 만 겁니다. 얼핏 보기에도 심각한 중상이었어요. 같은 병원에 옮겨졌으면 들여다보기라도 했을 텐데 아마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았어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었던 우리 가족은 곧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경찰서에서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다음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수소문을 해서 그분이 옮겨진 병원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구해준 그분이 무사히 살아계시길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제가 그분을 찾은 순간 제 바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교통사고로 이송된 그분은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하긴 트럭의 정통으로 치인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살아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에 타고 있던 그분의 가족들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에라도 홀리듯 병원에 차려진 그분의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엔 가장을 잃고 혼자 된 미망인이 쓸쓸히 앉아있더군요. 영정사진 속 그분은 제게 보였던 따뜻한 미소를 그대로 품고 계셨고요. 오동수, 전 고인이 된 그분의 이름을 평생 기억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빈소에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원망이 저에게 쏟아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조이함에 넣고는 쫓기듯 그 자리를 떴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그분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군요. 아내에게도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아내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분의 희생에 말을 잃고 말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유족에게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사가 아니라 사죄를 드려야겠죠.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더라도 우리를 구해주시다 그렇게 되신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겁을 먹고 달아난 제가 부끄러웠어요. 매를 맞더라도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미 그분의 장례식은 끝나고 난 뒤였어요. 따로 알고 있는 연락처가 없어 유족에게 연락할 길이 막막했죠.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다가 겨우 사정을 해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죠. 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리고 이내 생기가 없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동수 씨 유족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마 아내인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 신분을 밝혔어요. 실은 제가 오동수 씨에게 큰 도움을 받은 차량 운전자입니다. 그 말은 곧 저 때문에 오동수 씨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전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빈소에 다녀가셨죠?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이름도 적지 않은 조의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오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괜찮은데 오셔서 절이라도 하시지. 혼잣말처럼 흘린 그 말에 낯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원망을 받을까봐 두려워 목숨을 구명해준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건네지 못했네요. 정작 그분의 아내는 절 용서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뒤집어진 차량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뛰쳐나가는 그 일을 말릴 새도 없었죠. 남편에게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발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지만은요. 남편의 선택이었으니 그쪽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가족 모두가 무사하다는 말 전해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저 사모님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네 식구 목숨을 살린 의인입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마음이 쓰여서 그러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만간 이 나라를 떠날 것 같네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원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한영하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음성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전 은인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돈과 목숨을 견줄 수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유족이 거부를 하니 그마저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만을 간직한 채 세월은 흘러만 갔고 저 역시 그 일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4살이었던 큰애가 지금은 2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은인 덕분에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죠. 저와 딸아이는 아주 친밀한 부녀 사이입니다. 아내가 질투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회사에서 실수한 이야기,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단짝 친구가 술을 먹고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간 이야기 등등 사소한 이야기거리도 우리 두 사람의 수다 재료로 쓰이거든요. 서로 맥주 한 잔씩을 앞에 두고 깔깔거리며 웃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만나는 남자 없나? 만나는 남자?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넌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남자친구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니.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보지 않았을 리도 없고 말이야. 어때? 아빠 말이 틀려?
어, 그건 그렇긴 한데 내가 아빠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소개시켜 줄 만한 깊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굳이 소개시켜 줘서 뭐해? 내가 아빠 앞에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란 뜻이야. 알았지? 그래. 그럼 잔뜩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언제 우리 딸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나?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기대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야? 요 녀석이 얼굴을 발그레하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단 말을 딸의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면서 뭔지 모르게 섭섭하기도 하답니다. 자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제 짝을 만났나 싶기도 하고 어떤 놈이 우리 귀한 딸을 채가려는지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제 마음과는 별개로 얼마 후 딸애는 제 남자친구를 제 눈앞에 데려다 놓더군요. 딸애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고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은 척 봐도 호감이었어요. 거기에다 정중한 태도와 가볍지 않은 말투까지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그래, 자네는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예, 회사에서 해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애랑 만난 지는 얼마나 됐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서로 다투지 말고 잘 만나고 있는 거 맞지? 물론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리가 술술 잘도 나옵니다. 그게 좀 얄밉게 보였지만 대체로 괜찮은 청년 같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 녀석이 다리를 심하게 절며 걷는 게 아니겠어요? 전 애써 놀란 마음을 감추곤 딸아이에게 물었죠. 뭐냐? 저 친구 다리를 다쳤나?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좀 다리를 절어. 뭐? 원래? 그러니까 원래 다리를 왜 저는 건데? 선천적으로 그렇대.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모른 척해. 모른 척을 하라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딸애가 남편으로 삼고 싶다는 남자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다면 저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토끼 같은 눈을 뜬 딸애가 제게 묻더라고요. 아빠, 어때? 내가 남편감은 정말 잘 골랐지? 어? 그렇긴 한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이야. 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직장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설마 아빠 혹시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그래? 어, 실은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게 어때서 목발짚고 걷는 것도 아닌데 걸을 때 좀 불편하거나 오래 걷지 못하는 것 빼고는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괜한 편견 갖지 마. 아빠가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몸이 성한 친구가 네 남편이 되는 걸 바라는 거지. 아빠 입장이라면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할 거야. 몸이 성한 것보다 마음이 성한 사람을 만나야지. 안 그래? 아무튼 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아빠, 나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상관없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모로 힘든 일이 생길 테니까요. 가까이에서 보는 것과 함께 살면서 보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니까요. 전 완강한 딸애를 조심스럽게 설득해 보았습니다. 결혼 상대자는 신중히 고르는 게 맞아. 겨우 연애 1년 만에 평생 함께 살 사람을 확신한다는 것도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다면 그 남자 더 만나봐. 결혼 문제는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아빠, 난 이미 확신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것 때문에 이래?
그게 결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아빠가 정말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었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신랑감을 선택하는 거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하란 말이잖아. 거짓말 마. 아빠는 그 사람이 쩔뚝이는 게 싫은 거잖아.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면서. 딸애가 버럭 화를 내며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딸아이의 지적이 전부 다 맞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장애를 가진 사위보다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았어요. 제가 사위랑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귀한 딸이 그런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인생 쪽날 것만 같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발 딸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른 신랑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화가 난 딸아이와 몇 번이나 대화를 이어가 봤지만 우리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죠. 난 네가 이 아빠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해. 내 소중한 딸이 정상적인 남자랑 살고 싶은 걸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신체적인 장애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빠가 진짜 장애라는 거 왜 몰라? 아빠 말처럼 그 사람이 장애면 그 큰 회사에서 왜 고용을 했겠어?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한 남자야. 심지어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아. 그런 남자면 당연히 신랑감으로 최고 아니야? 그래, 그 친구가 바르고 훌륭한 친구라는 거 알겠어. 하지만 아빠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아빠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리 조금 저는 게 왜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아빠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이제 됐어. 아빠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아빠는 내 인생에서 신경 꺼.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딸애가 냉정한 말을 쏟아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고집을 피우는 걸까? 자식 키워봤자 엄한 놈 좋은 일만 시킨다더니만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지가 좋아하는 남자를 반대하니까 서럽고 원망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빠 말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전 좀 더 강하게 반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이제 그냥 허락해주자는 아내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당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생떼를 써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유, 당신도 참. 다 큰 애들끼리 서로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말려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 정도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 좀 해줍시다. 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아휴, 그놈의 고집도 참. 두 눈에 흙이 들어가면 보통 아픈 게 아닐 텐데. 뭐라고? 아내도 딸 편을 드니까 이제 제겐 아구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딸애가 신체 건강한 남편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갑게 지내던 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냉랭하게 보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딸애가 갑자기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오늘 아빠 퇴근하고 뭐해? 어? 나?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오랜만에 외식할래? 외식? 외식 좋지. 그래, 그렇게 하자. 참 오랜만에 딸과의 데이트였습니다. 전 딸의 마음이 좀 풀렸나 싶었죠. 딸애가 좋아하는 소곱창을 마음껏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딸애가 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애의 손을 잡고 아픈 다리를 쩔뚝이며 열심히 걸어오는 그놈은 딸이 그렇게나 감싸고 도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성질이 불쑥 일더군요. 딸애와의 오붓한 데이트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또 제 고집을 부리려고 술을 쓴 모양이었어요. 괜스레 제 얼굴이 달아오르며 화가 치밀었죠. 두 사람이 오면 혼쭐을 내줘야겠다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걸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군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걷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참 부지런히 걷더군요. 딸애가 한 걸음을 옮기면 그 친구는 서너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속도도 맞지 않고 보폭도 맞지 않았죠. 딸애는 그런 남자친구의 속도에 맞춰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연신 그 친구를 살피며 걸었어요. 그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딸의 배려를 알고 있다는 듯 세상 열심히 걸음을 옮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왠지 감정이 뭉클 올라오더군요. 결국 진정한 부부라는 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겠죠. 저렇게 두 사람이 걷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땀을 뻘뻘 흘리며 씩씩하게도 인사를 합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코를 훌쩍이며 밝게 미소 지는 그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부끄러워졌어요. 딸애가 그랬어요. 진짜 장애는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딸애가 누나를 굴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남자친구를 불쑥 데리고 왔으니까 불안한 거였겠죠. 전 짐짓 모르는 척을 하며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가자, 곱창 먹으러. 어?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 곱창 먹으러 가자고. 내가 잘 아는 데 있어. 정말? 왜? 혹시 네 신랑 곱창 못 먹냐? 신랑? 아니, 못 먹긴. 아주 잘 먹지. 가자. 어서 가자. 결국 전 제 고집을 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긴 싫지만 제 딸애와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쩌면 자식 못 이기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한테 많이 배우는 부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새로 해 입었고 치과에 가서 미뤄뒀던 스케일링까지 받았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예비 사돈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예행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뭐 남들이 들으면 유난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자그마한 실수 같은 건 최대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전 아내와 상견례 장소로 향했고요. 처음으로 예비 사돈들을 만날 수 있었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부인과 바깥사돈 두 분 모두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바르고 착한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송구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귀하디 귀한 따님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잘 대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부인이야말로 아드님을 참 올곧게 키우셨어요. 이런 사위를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아이예요. 보시다시피 몸도 성치 않고요. 그저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니요. 제가 본 청년 중에 가장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제 딸을 평생 맡겨도 든든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 때문에 한쪽 다리가 성하진 않지만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저도 아이에게 배울 때가 참 많답니다. 네, 사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벌써 이 친구한테 많은 걸 배웠는걸요. 상견례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식은 지우고 서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덕일 거예요. 제가 마음을 바꾼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부인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실히 떠오르진 않지만 분명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사부인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 물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부인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애가 저렇게 불편한 몸이 된 건 다 전부 제 탓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애들 아빠와 외갓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후유증으로 아이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자고 남편을 쫄랐거든요. 그렇게 고향에 가던 길에 우연히 전복된 차량을 본 남편이 도와야겠다면서 차를 세웠죠. 그 안에는 한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걸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랍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까지 깨가면서 겨우 그 사람들을 구해냈죠. 그렇게 막 현장을 떠나려던 찰나에 커다란 트럭이 남편과 저희 차를 그만 덮쳐버렸죠.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를 사부인께서 하니까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는 동일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절 도왔던 그분은 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바깥사돈이 계셨으니까요. 크게 다친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얼마 못 가 죽었고요. 우리 불쌍한 아들은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 저 사부인. 그럼 지금 계신 바깥사돈께선 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나중에 다시 만난 사람이에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돼준 사람이죠. 애들도 당연히 아버지라 여기면서 살았고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며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 사부인의 얼굴이 오래전 묻어둔 인물과 점점 겹쳐 보였어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물었죠. 사부인, 혹시 돌아가셨다던 그분의 성함이 오동수 씨가 맞습니까? 예? 아니 사돈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어머, 설마... 사부인의 눈이 커다래지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내 역시 크게 놀라 뛰는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영문을 몰랐던 애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몰라 눈을 크게 뜨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오동수 씨에게 목숨을 빚진 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어떻게...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와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 제 사위가 된 것이었어요.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게다가 바깥사돈이 떡하고 계시니 그런 생각은 티끌만큼도 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은인의 아들을 홀대했으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꾸중을 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죠. 저는 체면도 잊은 채 사부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평생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한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돈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사부인,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제가 이비 갚겠습니다. 우리 사위 앞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전 은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야 무겁게 누르던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었죠.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님이 옛날 우리 식구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된 거다.
인연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온 거야. 어머 세상에. 딸과 사위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고 우린 당연히 아이들의 결혼식을 결정했어요. 상견례를 마친 뒤 꼭 6개월 만에 아이들은 축복 속에서 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지금 애들은 딸도 낳고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형편이 녹록치 않은 사부인 댁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의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일 그분께서 살아 계셨다면 사부인 댁은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사부인에게 정중히 물어서 은인이 계신 곳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곳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곤 하죠. 그동안 잘 계셨죠? 진즉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와 우리 식구 모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귀한 아드님이 제 사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땐 마치 신이라도 내려온 것처럼 생각됐거든요. 어떠신가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 맞죠? 신기한 인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 이 소중한 인연을 죽을 때까지 잘 지켜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